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ESG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에는 투자기관과 금융권, 제조기업 등 큰 기업이 자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공공조직과 비영리 조직까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ESG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ESG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ESG 경영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SG 경영은 기업의 새로운 생존 법칙이자 패러다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TV 광고에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도대체 ESG가 무엇이길래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ESG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그러면 ESG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유엔 환경계획의 산하에 금융을 총괄하는 UNEP-FI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2003년 이곳에서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환경 이슈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며 UNEP-FI는 금융기관들과 함께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및 경영 의사결정에 통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ESG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사용한 것이죠. 그 다음 해인 2004년에는 ESG라는 개념이 대중에게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UNGC,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불리우는 UN 산하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만든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 ESG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포함하면서부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유엔은 UN MDGs라는 새천년 개발 목표 등 글로벌 지속 가능성 의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ESG 요소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던 시기여서 ESG가 등장하기에 당시는 시의적절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즉 이러한 명사형이 아니라 environmental, 환경적인, social, 사회적인,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는 형용사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ESG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ESG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ESG라는 단어를 채택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는 ESG 뒤에 주로 이슈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관점이나 요소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이슈 없이 사회적인 이슈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 경영을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돈만 벌면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사회와 환경까지 생각하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물건을 만들면서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회사 경영을 하면서 직원의 안전이나 인권을 신경 쓰고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했는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했는지까지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는 ESG 경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ESG는 2000년 초반 UN 기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용어로 환경적인, 사회적인, 거버넌스적인 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환경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 거버넌스 같은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ESG가 등장한 배경과 시기,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조직이 ESG 경영을 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ESG를 투자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은 1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또는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 있을까요? 네 라고 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직이 10년, 20년 후에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떠한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무적인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인 요소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재무적인 성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재물을 의미하고, 비재무적인 요소가 바로 ESG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돈 잘 벌고 주가가 오르면 10년, 2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환경적인 이슈를 만들거나 또는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면 기업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아침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질병으로 죽을 경우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ESG 경영은 ESG에 매몰되어서 단지 환경 보호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조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비재무적인 요소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재무적인 성과와 ESG라는 비재무적인 요소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우리 ESG는 2003년과 또는 2004년에 이미 등장한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쯤 ESG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조금 빨리 들으신 분들은 2018년이나 2019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2021년쯤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ESG가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ESG가 갑자기 유행처럼 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BBC라는 약자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의 기조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ESG가 뜨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19 이전부터 ESG는 중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2018년 투자자들의 모임에서 다시 한번 ESG를 고려한 투자를 강조하며 ESG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는 상호 약속을 하면서 전 세계의 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이곳에 포함되죠. 특히 영향력이 강한 블랙록은 매년 연례 서한을 보내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는 투자의 기준을 지속 가능성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기후변화 리스크가 곧 투자 리스크이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투자자도 단순히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즉 그러한 결과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뜻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하루가 다르게 ESG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나 규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만 살펴봐도 2021년 이후는 CSRD라는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을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23년에는 ESRS라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회계 분야에서도 IFRS S1, S2와 같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2023년에 선보였고, 미국 SEC는 2024년도에 기후 공시 의무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EU 역시 CSDDD라는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효했고, 2025년에는 EU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속 가능성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의견과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SG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엔기구와 금융기관에서 만든 용어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ESG 이슈도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ESG 공시 기준과 평가 기준,
규정과 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특정 국가에 수출하거나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데 제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기업이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ESG 대담은 김민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ESG가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인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사형이 아닌 형용사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ESG는 environmental, 즉 환경적인, social, 사회적인,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약자로 형용사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이나 책에서는 명사형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명사와 형용사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자, 먼저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맛이 달달하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이 좋습니다. 먹을 수 있고 달달하고 시원하게 먹을수록 좋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수박이랑 냉면 아닐까 싶은데. 네. 수박, 냉면 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탄산음료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내본 거였었습니다. 이처럼 먹을 수 있는 달달한, 시원한 이런 이제 형용사 형태인데요. 이러한 형용사형은 뒤에 뭔가 꾸며주는 정확한 명사가 없으면 굉장히 애매한 단어가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ESG가 형용사인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ESG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명사형으로 생각을 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환경,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거버넌스를 하게 된다면 다 사람들마다 엉뚱한 ESG 경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ESG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슈, 그 다음에 관점, 마지막으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ESG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슈라는 명확한 명사형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거버넌스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경영 활동을 할 때에 ESG 관련된 관점과 ESG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활동이 ESG 활동인지 아닌지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뒤에 이슈나 관점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이슈가 그 조직에게 생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일이, 그 활동이 ESG 활동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환경적인 활동했다고 무조건 ESG가 아니고 사회공헌, 사회적인 활동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ESG가 아니고요. 그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에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얘네들이 형용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슈나 관점을 붙여서 ESG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참 쉬우면서도 명확한 방법이네요. 강연 중에서 제가 궁금한 점을 한번 적어서 질문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ESG가 2004년에 등장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전에는 유사한 단어나 개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일시적 유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ESG의 목적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요, 구체적으로는 1600년대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부터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60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부터 사용되던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개념이 발전되고 정제가 되면서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공식화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환경 오염이나 사회적 불평등,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등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면서 1997년도에는 GRI라는 어떤 단체가, 그리고 2000년도에는 UN 글로벌 컴팩트 같은 UN 기구들이 출범을 하면서요, 국제사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유행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ESG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로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의 ESG 등장 배경과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강연부터 대담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못다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ESG는 그 세 가지만 알면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ESG의 정확한 단어가 무엇이냐? 아까는 형용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누가 만든 용어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SG는 유엔기구와 투자자들이 함께 만든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목적이 중요하다인데요. 바로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요, ESG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